어머니는 저기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 계세요. 혹시라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너무 촌스러우셔서 창피할까봐. 손주들 발표회에서는 제발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뭘 아시나요? 그냥 박수만 살짝 쳐주세요. 어머님은 그냥 뒷자리에 계세요. VIP들 계신데 앞에 나오시면 아시잖아요. 좀 그러시니까. 어머님, 음악회 오실 때는 제발 그 시골 옷 입고 오지 마세요. 그냥 안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애들이 피아노 친다고 내가 가르쳐 줄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소랑 닭이나 가르치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며느리에게 밥 먹듯이 무시당하던 송춘자 씨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춘자입니다. 올해로 벌써 칠순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25세 남편을 만나 시골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저 농사일에 매진하며 살았죠. 남편과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논밭을 일구며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했지만 자식들 잘 되는 모습 보면 그게 다 보람이었죠. 세 아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 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되었어요. 막내딸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식들이 특히 큰며느리가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큰며느리는 유명한 공연기획사에서 일하는데 늘 제가 무식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농사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뭐하러 시골에서 고생하세요? 며느리도 엄마 올라오시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이고, 내가 서울 가서 뭘 하겠니?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싫다. 여기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게. 그러자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엄마는 진짜 고집도 세고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게 촌스럽게 살면 안 돼요. 요즘 시대에는 좀 더 세련되게 살아야죠. 큰며느리는 더했어요. 명절에 저희 집에 내려와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요즘 누가 이런 데서 살아요? 창문에 먼지가 잔뜩이네요. 곰팡이도 피었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받아쳤죠. 아이고, 먼지가 좀 쌓였다고 어때? 이 집에서 너희 아버지하고 난 행복하게 살았는데. 시골집이 다 그렇지. 어머님, 요즘은 그런 감성적인 걸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좀 깔끔하게 세련되게 사셔야죠. 옛날에 행복했다고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사시면 어떡해요? 리모델링이라도 하시든가. 며느리는 매번 저를 촌스럽다, 낡았다, 고집만 세다라고 깎아내렸어요. 제가 김치를 담가 보냈더니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김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 먹어요. 직접 담그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내시면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밤새워 정성 들여 담근 김치인데 그저 부담스러운 짐덩어리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서운했죠. 며느리는 제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큰며느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공연기획사에서 일한다는 걸 입에 달고 살죠. 한 번은 제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빈 필하모닉이에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 잘 됐구나. 하고 짧게 대답했죠. 사실 빈 필하모닉이 어떤 악단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며느리는 제가 뭘 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님은 농사일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공연은 정말 대단했어요. VIP
좌석은 티켓이 100만 원이 넘었다고요.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했어요. 제 대답 같은 건 필요도 없었나 봐요. 한참을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공연장에 한번 오세요. 시골에만 계시지 말고 이런 문화생활도 해보셔야죠. 교양이 있어야 손주들하고도 대화가 되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교양이 없어서 손주들하고도 대화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하고 말했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피아노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어머님,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다들 정장 입고 오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저렇게 입고 계시면 우리 애한테 창피할 것 같아요. 전 분명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는데도 말이에요. 며느리 눈에는 제가 입은 옷이 너무 촌스러워 보였나 봐요. 발표회장 입구에서 저를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로 안내하더군요. 어머님, 여기 조용히 앉아 계세요. 음악은 잘 모르시더라도 박수는 크게 쳐주세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제발 아는 척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농사 짓느라 이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손주 기죽지 않게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박수만 치세요. 손주의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또 한참을 떠들었어요. 어머님, 우리 애가 슈베르트 즉흥곡을 연주했잖아요. 어려운 곡인데 잘 쳤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곡은 아무나 못 치는 거예요. 음악학원 원장님이 우리 애 재능이 특별하대요. 저는 손주의 연주에서 몇 군데 박자가 흔들리고 프레이징이 어색했던 걸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말했다간 또 시작될 텐데 싶어서요. 이제 첼로도 배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첼로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악기인데 어머님은 첼로 소리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첼로요? 제가 모르는 게 없는데.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요즘 저희 공연 기획사에서 세계적인 첼리스트들을 많이 모시거든요. 다음 달에는 파블로 카잘스의 제자였던 분이 오세요. 어머님은 카잘스가 누군지 모르시겠네요.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계속 떠들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음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요. 첼로는 정말 고급스러운 악기예요. 어머님은 농사 지으실 때 홈이나 쥐고 계셨지만 첼로는 귀족들의 악기였거든요. 바로크 시대부터. 전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회사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쓰이더군요. 아마도 때가 온 걸까요? 어머님, 정말 큰일 났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대형 공연이 있는데 갑자기 첼리스트가 펑크를 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범한 공연도 아니고 VIP들이 다 오시는 특별 공연인데 대체 첼리스트를 어디서 구하죠? 이러다가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어머님, 이번 공연은 보통 공연이 아니에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회예요. 전 세계에서 이 곡을 완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몇 명 없다고요. 그런데 연주자가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했대요. 저는 조용히 들으며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티켓은 이미 다 팔렸고 VIP 손님들도 다 오시기로 했는데 이러다가 제가 잘릴 것 같아요. 어떡하죠?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니 그냥 평범한 곡이었다면 대타라도 구했을 텐데. 전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내가 도와줄까? 네. 어머님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황당하다는 듯 높아졌어요.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직장 생활이 걸린 문제라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아니,
어머님은 첼로가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개의 모음곡으로 이루어져 있지. 한 번은 지장조, 두 번은 느단조, 세 번은. 어머님, 지금 그런 걸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때가 아니에요. 전 정말 큰일이라고요. 며느리는 제 말을 끊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바빠서 이런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연주자를 구해야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연주해 볼까? 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어머님, 농담도 잘하세요. 지금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바흐예요? 바흐? 동네 장기자랑도 아니고. 그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잖니. BWV 1007부터 1012까지 총 6개의 모음곡. 한 번 지장조는 프렐류드로 시작해서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미뉴에트, 지그로 이어지지.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 특히 전곡 연주회는 체력적으로도 무척 힘들어. 그래도 난 이 곡을 몇백 번은 연주해 봤으니까. 잠깐만요. 어머님, 설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차분히 말을 이어갔죠. 실은 말이다. 내가 젊었을 때 줄리아드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했단다. 파블로 카잘스의 마스터 클래스도 들었고, 그 후엔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10년간 활동했지. 네, 어머님이 베를린 필수석이셨다고요? 응. 그러다 너희 시아버지를 만나서 한국에 왔지. 시아버지가 당신 음악하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하라고 했는데, 난 농사일이 좋더구나.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좋아서 첼로는 취미로만 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며느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을... 며느리의 목소리가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지. 너희들이 내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니. 그저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으니까.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반신반의 한 듯 해 보였죠. 그렇지만 어머니 손도 떨리시고 몸도 굳으셨는데 어떻게 첼로를 하시겠어요? 안 돼요. 다 늙은 노인네를 세웠다간 웃음거리만 될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하며 전화를 뚝 끊더군요. 하지만 며느리가 걱정되었던 저는 공연 당일날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마중 나왔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회사 이미지가 걸린 문제라고요.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팀장님, 저분이 누구시죠?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던 그 시어머님이요? 설마 저분이 연주하시려는 건 아니죠?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에요. 동네 장기 자랑도 아니고. 맞아요. VIP들도 다 오시는데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의 말이 제 귀에 다 들렸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래도 한 번 연습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첼로는 저기... 그때 공연장 음향 감독이 와서 며느리에게 속삭였어요. 팀장님 미쳤어요? 할머님이 첼로를 어떻게 연주하시게요? 저건 스트라디바리우스예요. 만약에 떨어뜨리기라도 하시면. 아이고, 저 할머니가 무슨 바흐를 티켓 환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저를 꼭 무슨 불편한 친척집 할머니라도 된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천천히 첼로 앞으로 걸어갔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집어 들자 직원들이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저건. 제가 첼로를 잡는 순간 누군가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할머님 손이 떨리시는데 어떻게 연주를?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리려 했어요. 어머님, 그만하시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그때 공연장 지배인이 들어와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김 팀장, 농담하시는 거죠? 이분이 바흐를 연주하신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명성 있는 공연장인 줄 아시잖아요. 그게 티켓값이 얼만데 이러시나요? VIP 손님들 체면이 있지. 지배인은 한숨을 쉬더니 저를 향해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전문 연주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첼로가 장난감이 아니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화를 켰어요. 하지만 긴장했는지 첫 음이 살짝 흔들렸죠. 주변에서 실망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이건 아니죠. 저희 공연장 망신이에요. 빨리 말려야. 하지만 전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화를 올렸어요. 그리고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한 번의 프렐류드를 시작했죠. 첫 음이 울리자마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배인이 말하던 것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어요.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연주가 계속되자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제 활이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바뀌어 갔죠. 첫 악장이 끝나자 지배인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부사장님, 빨리 와보세요. 이건 정말. 연습실 문이 벌컥 열리며 공연장 부사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는 연주 중인 저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죠. 이게 말이 돼요? 이 연주가, 시골 할머니가. 하지만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연주를 이어갔어요. 두 번 모음곡의 프렐류드로 넘어가자 누군가 소리쳤죠. 이거 카잘스의 해석이에요. 제가 레코드로 수백 건은 들어본. 옆에서 다른 직원이 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포포의 스타일에 더 가깝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테크닉을. 공연장 부사장이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좋은 일입니다. 빨리 와보세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저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음악에 몰입한 채 연주를 이어갔죠. 세 번 모음곡의 알르망드에 들어서자 연습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기,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이분 어디서 수학하신 거죠? 이런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꼭 무슨 신기한 동물이라도 본 듯이 쳐다보고 있었죠. 전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연주에만 집중했어요. 연습실 문이 다시 한 번 열렸어요. 이번에는 공연장 사장과 몇몇 음악 평론가들이 들어왔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연주하는 6번 모음곡의 사라방드가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마치 50년 전 카잘스의 연주를 듣는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기 계신 분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줄 알았던 제 시어머님이세요. 방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이런 예술적 해석이 어떻게, 이건
그냥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을 음악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마지막 악장이 끝나갈 무렵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본이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지배인이었죠. 그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감히 선입견으로. 연주가 끝나자 순간 정막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메웠죠.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의 실황이 꼭 기록으로 남아야 해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사장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연세 때문에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봄 공연에서 이 곡을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난 그저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자 사장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거예요. 이런 연주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그때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을 그저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진짜 모습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저 제 잣대로만 판단하고. 며느리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머님은 이런 대단한 분이셨는데 전 항상 무시하기만 했어요. 농사 짓는다고, 시골에 산다고, 심지어 손주들한테도 어머님을 촌스러운 할머니라고.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일어나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난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게 늘 보기 좋았단다. 다만 진정한 음악은 화려한 공연장이나 값비싼 티켓에 있는 게 아니야.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숨죽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난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연주할 때보다 이 시골에서 소들한테 첼로를 연주해 줄 때가 더 행복했어. 새벽에 일어나 논두렁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면 온 세상이 내 관객이 되었거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난 내가 무시할 때마다 화가 나지는 않았어. 다만 안타까웠지. 내가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음악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게 아니야.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거란다. 그제야 며느리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는 그동안 너무 얕은 생각을 했네요. 진짜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농사를 선택한 것도 그래서야.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우는 일도 음악만큼이나 아름다운 예술이거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사는 게 내겐 가장 큰 행복이었어. 공연장 사장이 다시 한번 제게 부탁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늘 공연만이라도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연주는 해드리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건이든 티켓 가격을 모두 5만 원으로 하세요. VIP석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요. 제가 연주하는 동안 농부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게 자리도 마련해 주세요. 네, 하지만 그러면 극장 수익이. 음악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 새벽 소들한테 연주해 주던 것처럼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죠. 며느리가 그제야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어머님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공연장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느껴졌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니. 우리가 너무 얕봤어요. 공연 당일 공연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작업복 차림의 농부들도 보였죠. 며느리는 처음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VIP 손님들이 농부들이랑 같이 앉는 걸 불편해하시면 전 대답 대신 첼로를 들었어요. 공연 시작 종이 울리자 객석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계신 분, 우리 동네 송춘자 할머니 아니에요? 아니, 할머니가 무슨... 옆자리에 양복 입은 신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쉬쉬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제가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그런 분위기는 싹 사라졌어요. 농부님들도 VIP 손님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음악에 빠져들었죠. 첫 번째 모음곡이 끝났을 때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은 신사가 옆자리 농부 아저씨의 손수건을 빌려 눈물을 닦고 있었죠. 연주가 모두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아까 절 알아본 농부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죠. 송춘자 할머니나 최고야! 우리 동네가 자랑스럽네! 그러자 VIP석에 음악평론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거장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런 예술성은 수십 년간 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시골집을 찾아왔죠. 어머님, 우리 애들한테 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애들에게 비싼 학원은 보냈지만 정작 진정한 음악의 의미는 가르치지 못했네요.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시골에서만 사시지 말고 서울로 오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어머님,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께는 이 시골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악당이었던 거죠. 그래요. 이 낡은 시골집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연장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면 달들이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죠. 그것보다 더 좋은 관객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시골 마을회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연을 해요. 제가 기획하고 어머님이 연주하시고 서울 공연장보다 더 멋진 음악회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이제 제게 세계적인 첼리스트라는 수식어를 붙이려고 하지만 전 그저 시골 할머니로 남고 싶어요. 매일 새벽 닭이 울 때 일어나 소에게 첼로를 들려주는 평범한 농부로요. 누군가를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진정한 예술은 화려한 무대나 비싼 티켓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속에 있어요. 이제 전 아침이 밝으면 또 첼로를 들고 마당으로 나갈 거예요. 오늘은 우리 소들에게 어떤 곡을 들려줄까요? 여러분, 오늘 송춘자 할머니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나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할머니처럼 우리 주변에도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